자,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키마카 건축직 공무원 건축기본서 이론 강좌 중 기출 쏙쏙 문제풀이 강좌예요. 이번 강의는 구조 총론 파트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37번 유형을 봤더니 무슨 하중은 구조체와 이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 및 각종 설비 등의 중량에 의하여 구조물의 존치기간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연직 하중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조체와 부착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있어요. 결국 구조체와 함께 영구히 고착되거나 부착되어 있는 이런 비내력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착된 설비 하중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는 움직이지 않겠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고정 하중이라 해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집중 활하중, 이 집중 활하중에서 이 작용점은 각 구조부지에 가장 어떤 하중 효과를 일으키는 위치에 작용하도록 해야 될까요? 그럼 집중적인 활하중을 일으키는 작용점은 당연히 가장 큰 하중 효과를 일으키는 위치에 작용해야지 되겠군요. 아, 당연하겠죠. 가장 큰 하중 효과에 의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풍하중이에요. 우리가 이제 풍하중이라는 걸 보면은 이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이 하중이 작용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하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설계 풍압이라고 나와요. 이 설계 풍압이다 그러면 이 바람을 맞는 직각면 있죠. 직각면에 대한 이 면에 유효수합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계풍압의 유효수합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 풍하중 자체가 유효수합 면적이라는 것은 만약 이런 면적이 있을 수 있죠. 똑같은 높이와 똑같은 이 폭을 지녔 때 만약 이 건축물에 이렇게 직각면에 구멍이 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효수합 면적이 작아지겠죠. 그럼 똑같은 설계풍압에 대해서 유효수합 면적이 작으면 풍하중도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우리 아파렐 비뇰리가 디자인한 이 종강역에 보면 그렇죠. 이렇게 33층 빌딩 있잖아요. 이 건물의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이 뚫렸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유효수합 면적, 풍하중에 의한 유효수합 면적을 작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일부 상부 일부를 구멍을 낸 거죠. 네, 이렇게 유효수합 면적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지진하중이에요. 그러면 이 지진하중은 집안 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이다. 이 하중 없죠.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나왔는데 부재의 영향 면적이라고 나와요. 자, 36제곱 이상인 경우 기본 등분포 활하중에 활하중 저감계수 C를 곱하여 저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향 면적이라는 걸 뭘 얘기해요? 우리가 만약 구조물이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공부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일부 이러한 골조 기둥 형태의 평면 형상을 지녔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집어서 자, 요거 이 기둥에 미치는 부하 면적을 먼저 구해봐요. 이 부하 면적은 기둥과 기둥 사이 중간, 기둥과 기둥 사이 중간, 기둥과 기둥 사이 중간, 기둥과 기둥 사이 중간 영역이겠죠. 왜? 기둥과 기둥이 서로 경합되니까 그 가운데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기둥에 이 한쪽 기둥에 이 부하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향 면적을 산출하시오 그러면 이 기둥의 영향을 이렇게 확대를 해요. 확대를 하겠죠. 확대를 한 부분을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마킹을 하겠죠. 마킹을 해서 이 부분은 부하 면적보다 큰 무슨 면적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이 영향 면적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재의 영향 면적이 지나치게 큰 경우라면 때에 따른 이게 과다 설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활하중에 저감계수를 곱하여 약간의 값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얘기. 요거 이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았던 지문이죠. 자, 지붕 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 활하중에 저감이에요. 그럼 이 등분포 활하중의 저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영향 면적의 저감계수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영해 면적의 저감 계수가 한 계층이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한 계층일 때는 우리가 0.5 이상으로 해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0.5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자, 2계층 이상이다 할 때 어떻게 할까? 2계층 이상일 때는 아까보다 좀 많죠. 층수가. 이때는 0.4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한 계층은 0.5, 두 계층일 땐 0.4, 0.5, 그 다음에 0.4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분파 하라중의 저감이 나오는데 화라중이 몇 킬로톤 제곱 이하의 공중지표 용도에 대해선 저감할 수 없다. 이 공중지표 용도는 굉장히 하라중이 큰 편인데 만약에 5킬로톤 제곱 이하의 경우를 설계했다 그러면 야 이거는 저감할 수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감할 수 없지.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승용차 방어하중이라 해서 이 자동차가 이제 우리가 운행을 하다 보면 주차장 같은 데서 꽝 하고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충격을 주거나 할 때 밀려나가지 않기 위해선 방어 시스템이 필요한데 임의의 수평 방향으로 집중 하중을 바닥면으로부터 무엇과 무엇 사이에 가장 큰 하중 효과를 일으키는 높이에 적용하며 자, 하중 접촉면은 얼마에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자동차 생기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자동차 범퍼가 이런 면에 꽉 하고 부딪힐 수 있겠죠. 그럼 요 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면을 생각한다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30kN의 집중 하장을 바닥면으로부터 얼마일까요? 그랬더니 0.45에서 0.7 0.7m 사이에 가장 큰 하중 효과를 일으키는 높이에 적용하고 하중의 접촉면은 우리가 이하로 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많이 분포시키면 힘이 작아지니까 0.3m 곱하기 0.3m 이하로 하도록 해라.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30kN의 집중 하중을 바닥면으로부터 얼마 높이? 0.45m와 0.7 자, 사이에서 가장 큰 하중 효과를 일으킨 높이에 적용하고 하중의 접촉면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0.3 곱하기 0.3m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한 번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시험 문제 유형은. 자, 중량 차량의 주차장 화하중을 산정할 때 차량의 실제 하중의 크기와 배치를 합리적 고려하여 화하중을 산정한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나 어쨌든 그 값은 얼마 이상일까? 중량 차량이에요. 그럼 중량 차량은 1제곱이 얼마 정도? 5kN/제곱 제곱 이상으로 하고 그 하라중 저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기억하는 거예요. 5kN/제곱 제곱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이동성 경량 칸막이 벽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 높이 1.8m 이상의 각종 내벽은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런 것들 이제 외워야셔야죠. 0.25kN/제곱미터 제곱미터 이상의 등분포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해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이런 거 기억하셔야죠. 뭐 이런 지문들도 뭐 몇 차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치수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적설하중이에요. 자, 이 적설하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기본지상 적설하중은 재현기간 몇 년일까요? 이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이 적설하중은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평지붕에 대한 적설하중과 이 경사지붕에 대한 적설하중이 있어요. 그 평지붕의 적설하중은 그쳤다면 자, 요 계수값들이 있어요. 이 계수값에다가 지역 적설 하중이라서 100년 동안 내린 가장 깊은 눈의 깊이를 기본으로 적설 하중을 지역 적설 하중을 산출하겠다는 얘기고 이 지역 적설 하중은 최소 0.5kN/제곱미터 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본 계수, 노출 계수, 온도 계수, 중요도 계수, 기본 지역 적설 하중이니까 기노온 중기. 뭐라고요? 기노온 중기다. 기노온 중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본 계수는 보통 0.7을 해요. 노출 계수, 바람에 대한 노출 정도 1.에서 0.8, 온도 계수 1도는
1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난방을 하면 1.0인데 난방을 하지 않으면 눈이 잘 안 녹을 테니까 1.1을 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도 계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평지붕에 대한 적설하중이 SF라고 하면 경사지붕에 대한 적설하중은 이 평저붕에 대한 적설하중에 지붕 경사도 계수를 곱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붕의 경사도 계수라 합니다. 자,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숙제할 대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지상 적설하중 얼마라고 그랬어요? 0.5 킬로미터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 평지붕에 대한 적설하중은 기본 지상 적설하중, 우리 SF라고 하죠. 우리가 SF는 우리가 자, 이렇게 SF라고 하는 것은 기본 지상 적설하중 SG에다가 우리가 아까 공부했지만 노출 계수라든가 또는 온도 계수, 중요도 계수, 기, 노, 온, 중, 그 다음에 SG였잖아요. 기노온 중, 뭐라고? 기노온 중 계수에다가 기본 지상 적설하중 곱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 당연히 여러분 방금 설명드리잖아. 이런 거 꼭 외우시라고요. 그 다음에 경사지붕의 적설하중 뭐라고 한다? SS라고 해서 우리 평지붕에다가 CS를 뭐라고 하죠? 지붕 경사도 계수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풍화중 조건이에요. 자, 이 풍화중에 용어적 정의가 가끔 나오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의 난류, 지저분한 바람이란 얘기죠. 이런 것들이 물체를 풍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진동합니다라는 걸 뭐라 그래요? 와류가 버페팅 했다 그래요. 버페팅이라 하는 거. 이런 것들 용어 정의만 2번 정도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와류 버페팅이다. 와류 버페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스형 계수. 이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이 가스형 계수는 바람의 난류, 지저분한 바람에서 발생되는 구조물의 동적 성분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이 평균이 1일 때 최대가 얼마 정도인지 어떤 이러한 변이에 대한 비를 통계적으로 나타낸 비예요. 그럼 일단 동적 고동의 비를 나타낸 것으로 무엇에 대한이 뭐가 들어갈까? 평균 변이에 대한 최대 변이의 비를 통계적으로 나타냈겠죠. 평균에 대한 최대가 얼마 정도 되는지 통계적 나타난 값을 가스트 영향계수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도 우리 기본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건축물의 일정 거리 풍상측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풍상측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붕면이 있다면 이 바람이 살랑 이렇게 덮어가겠죠. 그럼 이제 정압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부압을 받을 수 있는데 지붕면에 따라 얘를 풍상측, 풍하층이라 그래요. 아, 지붕면에 닿는 이 바람과 이렇게 골바람처럼 빠져나갈 때 이 풍상측, 풍하층이라니까 풍상측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은 장애물 영향을 받아 진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에 가해지는 풍응답이 증가하며 외장재에 작용하는 국부충압, 외장재에 있는 이 북부적인 어떤 피크 압력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이걸 뭐라 할까?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뭔가가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효과죠. 가까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인접효과다 이렇게 인접효과, 풍상측에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 영향을 받아 등등등해서 외장재 등의 국부풍압도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인접효과다, 인접효과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 공기력 불안정 진동이라고 나오는데 불안정을 주는 진동이다. 그래서 이 건축물 자신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공기력이 건축물의 감쇄력을 우리가 건축물이 감쇄력을 뭐뭐하도록 작용함으로써 진동이 증대되거나 발산되는 현상인데, 자, 건물에 바람이 불면 흔들림이 생겨요.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 건축물 자신의 어떤 진동에 의해서 부가적인 공기력이 건축물의 감쇄, 우리가 힘이 빠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감소시키는 거예요. 감소시키게 되니까 결과적 진동이 증대되거나 발산한 현상이라 그래서 공기력 불안정 진동은 이
건축물의 감쇄력을 감소. 그러니까 감소 이렇게 감쇄를 감소하니까 부정적인 거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진동이 증대되거나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쇄력을 감쇄력이 증가가 아니라 감쇄력을 감소시키는 거야. 감쇄력을 감소시키도록 작용한다. 이런 용어가 참 어려운 하긴 하지만 시험장 가면 감소 다음에 소다. 감쇄 감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감쇄 감소 그 다음에 끝에는 증대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문제 내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눈으로 보는 거와 시험장 탁 갔을 때 지문을 보면 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지문을 탁 제가 체크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진하중과 내진 설계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암기 많이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진 성능의 수준이 설계 지진에 대한 시설물에 요구되는 성능 수준이 있는데 이걸 저는 기즉인붕이라고 외웠어요. 뭐라고? 기즉인붕. 그때 따라서 기즉인붕이란 말이죠. 그럼 첫 번째가 뭘까? 우리가 기능수행 수준이겠지. 자, 이 다음 뭘까요? 즉시 복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즉시 복구. 그 다음에 인명 이 보호 수준과 붕괴를 방지하는 수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장 엄격히 요구되는 수준은 뭘까? 기능 수행이죠. 지진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도 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가장 엄격한 기준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렇겠구나. 이런 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즉인붕. 뭐라고? 기즉인붕이다. 기즉인붕. 그것도 따라서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57번 문제는 자, 집안 운동에 대한 단자율 시스템의 최대 응답을 응답이 나왔고 스펙트럼이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돼요? 응답 스펙트럼이겠지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미 답을 이렇게 체크됐네요. 물론 뭐 여러분 나눠주는, 우리 한글 파일은 지워졌을 텐데, 변이 의존형 감쇄 장치라고 그래서, 요 중요한 포인트는, 자, 위에 변이 의존형인 감쇄 장치인데 하중을 주면 응답이 효과가 나타나죠. 그럼 이런 장치 양단부 사이의 상대 변이에 의해 결정되는 감쇄 장치로서 자, 근본적으로 장치 양단부의 상대 속도와 진동수의 독립적이다. 자,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종속되거나 뭔가 구속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런 장치 양단부의 속도나 진동수에는 독립적으로 내가 움직인다. 응답을 보인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나마 뭐 의존적이다 또는 종속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고 독립적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가 될 만한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한 층의 유효 질량이 인접층의 유효 질량과의 차이가 작을수록이죠. 이것도 이제 이미 제가 이제 답을 이렇게 다 체크했는데 이건 체크를 못했어요. 이 원래 클수록 작을수록이 중요한데 당연히 인접층의 유효 질량 차이가 작을수록 내지는 유리한 거죠. 이 작을입니다. 작을.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가끔 보면은 미리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이렇게 이제 답안이 탁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민망하게.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가능한 대칭적 구조를 갖는 것이 내진에 뭘까요? 유리하죠. 그게 뭐냐면 제가 전철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전철을 여러분이 타고 갈 때 속도가 일정하다면 큰 변화가 없지만 급속 속도가 갑자기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쪽 어깨에 가방을 매면 더 비틀림이 심하고 흔들림이 심하죠. 그런데 배낭 같은 균등한 하중을 분배하면 훨씬 더 흔들림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대칭적으로 갖는 구조 형태, 정형의 구조 형태, 단순한 구조 형태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한 지문이 나왔어요. 이거 사실 시험에 나오기 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거거든요. 보호 기둥의 연결부에서 가능한 강기둥과 약보가 되도록 설계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사실 구조물이라는 게 아주 큰 하중이 작용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 파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하중에 대해서 파괴가 안 돼? 사실 그거는 비경제적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웬만한 구조물에는 파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때에 따라 우리가 약간의 파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파손이 될 때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기둥순으로 우리가 항복하거나 파괴가 되도록 해요. 그 다음에 보 같은 경우도요. 쉼에 의해서 먼저 파괴가 되고 전단, 기둥이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파손될 수 있도록 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보를 볼게요. 이 보의 힘 있죠. 힘. 양단이 만약 이렇게 기둥에 꽉 묶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균열이 주로 어디서 생기냐 그러면 우리가 단부에는 상부에, 중앙부는 하부에 생겨요. 주로 이걸 뭐라고 하죠? 이런 균열은 사실은 주로 구조물의 표면에 생기는 균열이에요. 그런데 전단균열은 생기니까 전단균열은 이렇게 단부 쪽에 이 관통균열 형태로 생기기 때문에 구조물이 툭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보 같은 경우는요, 한 계층의 하중을 부담하잖아요. 위의 층의 하등을 부담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보에 만약에 이런 흉에 대한 항복이 생기고 파손이 된다면 콘크리트가 약간 우리가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 있는 철근이 뻑뻑뻑 거리는 항복 이상의 상태를 보이면 소리가 나요. 그럼 사람들이 피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보의 힘에 의해서 작용이 되면 이런 징후가 나타나니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 전단 같은 건 사실은 급격하게 파괴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둥은 어떨까요? 이 보가 한 계층의 하중을 분담한다면 기둥은 누적된 하중을 부담하니까 전체 구조물의 파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능한 이 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둥의 순으로 가라. 그래서 강기둥 약보. 뭐라고요? 강기둥 약보. 이 설명 많이 했던 얘기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 구조물의 무게는 줄이고 구조 재료는 연성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이 무게를 줄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밑면 전단력이라는 걸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이 밑면 전단력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그렇죠, 집안 쪽에서 밑면을 꽝 때리면 이 밑면 전달력을 각 층에 분배시켜서 우리가 필요로 한 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밑면 전단력 우리가 지진 하중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게와 유효 중량과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효 중량을 줄이면 밑면 전단을 줄일 수 있으니 무게는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연성 특성, 연성이 좋다는 것은 연성가, 반응성 계수죠. 이 반응성 계수가 연성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면 연성 능력을 좋은 걸 맞다면 어떻게 돼요? 밑면 전단력을 줄여두니까 그래, 반응수정 계수와 밑면 전단력은 반비례고 이 반응성 계수는 밑면 전단력을 낮출 수 있는 계수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연성이 좋으면 반응수정 계수 R이 좋아지고 R이 좋아하면 밑면 전단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 그러면 밑면 전단력 V는 어떻게? RT분의 이수. 뭐라고 발음하면 RT 이수입니다. 다시 뭐라고? RT 이수. 주기구, 우리 건축물 내진 중요도고,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고, 유효 중량이니까 RT 이수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RT 이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으니까 별표 5개. 다시 한번 밑면 전단은 뭐라고요? RT 이수다. 다시 뭐라고? RT 이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유형은 건축물의 성능 수준이 즉시 복귀일 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 즉, 인, 풍의 두 번째 단계잖아. 그죠? 자, 그럼 즉시 복귀일 때 구조 요소와 비구조 요소는 어떤 성능 수준이 요구되느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일단 기, 즉, 인, 풍.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물의 성능 수준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 요소의 성능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구조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진이 발생하면 구조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비구조술이 떨어지거나 탈락되거나 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즉 인봉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거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인인붕이에요. 인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게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즉시 복구일 때는 구조 요소는 뭐가 들어갈까? 거주가 가능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비구조 요소가 위치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우리 외우는 순서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외울 때 우리가 기적인봉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거의 인인붕 거기 거의 인민붕 이렇게 거기 거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외우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어떤 뭐 기거기 즉거위 뭐 인인 얘는 인인인은 사실은 시험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인인인은 항상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인은 제껴 넣는 거야. 인이야. 붕붕이야 붕붕. 그렇죠.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요 거기 거기가 이게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거기 거기. 어차피 인인인 붕붕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자 기즉 인붕에 우리가 거기 거위가 들어가. 거기 거위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거기 거위 거기 거위 기즉 인붕 거기 거위. 요거만 하면 나머지는 뭐 외울 거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즉 인붕 거기 거위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요거 외우시면 시험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강도설계법에서 강도설계법 그쵸 구조부재의 개수원정에 따른 설계형 부재력이 그 부재 단면의 공칭 강도의 강도 감소계수 곱한 설계형 강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강도설계법 미리 적어놨네. 그죠? 이것도 그쵸. 예, 제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미리 써놨어요. 답을. 그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휨제의 예를 많이 드는데 이 강도설계법에 우리 MU, MD 파이 mn이라는 걸 맨날 쓰잖아요. 왜? 가장 기본이 되니까 이 소요 강도예요. 소요 강도보다 뭐가 설계 강도가 커야죠. 설계 강도는 소요 강도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강도의 이 감소 계수를 얘기하는 거고 mn은 이 공칭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통 뭐라고 하냐면 강도설계법에선 구조부재 개수하종 이 소요 강도는 어떻게 구했어요? 소요 강도는 뭐 1.2 데드로드 1.6 라이브로드처럼 이런 하중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개수하중이죠. 이 개수를 도입한 개수하중에 의해 개수하중에 의해서 가장 조합 중 불리한 값을 소요 강도로 하잖아요. 이게 강도설계법이죠.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자, 65번 문제는 무슨 설계법은 건축 구조 기준을 규정한 목표 성능을 만족하면서 건축 구조물을 건축주가 선택한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자, 성능 설계법이에요. 이 성능 설계법이라면 당연히 구조기준에서 규정한 목표 성능 정도는 만족을 해야 돼. 최소 성능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족을 해야 할 때 건축 구조물을 건축주가 선택한 성능 지표인 우리 아까 공부했죠. 처음 시간에 안산해친 안사내친이에요.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환경성 이러한 안산해칭 성능 등에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뭐라? 성능 설계법이다. 그 성능 설계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누가 선택했어요? 건축주가 선택한 거. 건축주가 선택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겠구나. 이 건축주가 선택한 성능 지표인 안산해칭 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이다. 그럼 당연히 건축 구조 기준에 규정한 목표 성능의 최소 목표는 만족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만족하지 않고 뭐 건축주가 요구하는 성능 지표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목표 성능을 만족하되 이때 건축주가 선택한 안산해체에 대한 성능 목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거. 뭐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었죠. 자, 그다음에 이 다음 설계법은 뭐냐면 자 구조부재 설계는 의존하는 성능 수준에 적합한 하중조합에 근거하고 쭉 해놓고 합리적인 거동이론을 적용하여 구조 성능 그쵸? 이 요구된 한계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검증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요? 뭐 성능 설계법을 우리가 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성능 수준, 의도하는 성능 수준에 적합한 이런 하중조합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계 상태 설계법에서 구조부재는 건축구조 기준에서 규정된 설계 중에 따른 하중 외력을 사용한 산정한 부재력의 한계 상태법에 따른 이 하중계수를 곱하여 조합한 값 중 아까 얘기했던 하중계수 얘기했었잖아요. 가장 뭐한 거? 불리한 거. 불리한 값으로 설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능 기반 설계법이에요.
이 성능 기반, 이제 성능 기반이라는 것은 엄격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설계하는 사양 기반 설계. 그러니까 꼭 최소값을 얘기하는 이런 법률적 사양 기반 설계에서 벗어나 목표로 하는 내진 성능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 기법의 적용을 허용하는 설계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성능 기반 설계에 답 나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능에 기반하는 설계다. 기반, 성능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는 목표로 하는 내진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기법들을 허용하는 설계 방식이다. 성능 기반 설계. 용어 정의 외우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표가 나왔네요. 이 표는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표예요. 요것만 외우시면 최소한 최순 기출 문제, 뭐 세 문제, 우리가 그 내진 등급별 세 성능 등급에 관련된 문제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내진 등급은 3등급이에요. 특등급, 1등급, 2등급이죠. 저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 그럼 여기서, 설계 지진적을 구할 때, 자, 설계 지진 중요도에서 얼마? 1.5고요. 1.2고, 1.0이죠. 그럼 현재 여기서 기본 설계 지진의 중요도 계수를 곱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 성능 수준이 인명보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인명보호 수준이라는 거고요. 자, 특일 때는 얼마냐 그랬더니 2400년 재현주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일 때는 얼마냐 그랬더니 1400년 재현주기고 그 다음에 내진 등급 2등일 때는 1000년이에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1등급일 때만 1400년이 들어가요. 보통 2400, 1000, 2400, 1000이 들어갈 텐데 요거는 1400이 들어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려운 거. 그 다음에 2400, 1000이니까 2400, 1000, 2400, 1000, 2400, 1000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기본 설계 지진에 우리가 중요도 계수를 곱하는 이 해당 사항은 무슨 수준? 인명보호 수준일 때고 인명보호 수준이 특일 때 2400년, 인명보호 일일 때 1400년, 그 다음에 1000년이 돼요. 그러니까 2400, 1400, 1000년으로 해서 기본 설계 지진의 중요도 계수를 곱하는 그 값들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렇구나. 물론 요 가로 안에 뭐 기능 수행이나 분계방 이것도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시험에 중요한 것은 인명보호 수준에 해당하는 2400, 1400, 1000년이 기본 설계 지진의 중요도 계수를 곱한 값이다라는 요걸 꼭 외우셔야 돼요. 요거 외우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인기, 뭐 분계 방지, 붕인이죠. 그럼 이제 얘만 인기고 나머지 붕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고 외운 다음에 이제 인기, 붕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이 표를 반드시 외우세요. 외우시면 정말 시험장 가면 앞으로 또 이제 효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표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외우시라는 얘기죠. 시험에 굉장히 뭐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잖아. 지문이든 어떻든.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또 다시 나와요. 자, 그럼 성능 기반 설계에서 자, 최대 고려진 아까 몇 년이었어요? 2400년이었잖아요. 당연하지. 2400년이었지. 자, 그 다음에 성능 기반 설계 1400이에요. 그럼 자, 2400 기억하고 1400 기억하고 1000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인명보호 수준으로 특 1이었고요. 이때 기본 설계 지진이 얼마 곱했어요? 1.5 곱하기 1.2 1.0이니까 1400년 때 얼마가 돼? 1.2를 곱했겠네. 이렇게 해서 표만 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저도요, 암기 뭐 잘하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근데 이제 많이 보면 그냥 이렇게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서 이렇게 그 유형껏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능 기반 설계에서 기본 설계 지진은 몇 년이었어요? 1000년. 2400, 1400, 1000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본 설계 지진에 1.0 곱하는 거. 야, 그렇구나. 꼭 외워야 돼. 2400, 1400, 1000년. 기억나시죠? 무슨 보호? 인명보호 수준이고 곱하기 1.5, 1.2, 1.0을 곱한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능 기반 설계 50년과 100년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50년일 때는 0.3, 100년일 때는 0.43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돼요. 50년과 100년 재현주기에 따라 0.3과 0.43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단순한 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400년 재현주기 지진에 대한 내진 특등급 건축물의 최소 성능 목표가 뭐였을까? 인명보호 수준이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인명보호 수준. 그렇죠? 인명보호 수준. 자, 기본 설계 지진력이 얼마 곱해? 1.1 곱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표만 외우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그냥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자, 구조체 설계에 사용되는 밑면 전단 크기는 등가용적 해석에 의한 밑면 전단이 몇 퍼센트 이상? 75% 이상. 이것도 2번 이상 나왔죠. 별표 3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지문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성능 기반 설계법을 사용하여 설계할 때는 그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전반적인 설계 과정 및 결과는 설계자를 제외한 몇몇 이상의 2인 이상의 내진공학 전문가로부터 타당성 검증받아. 이거 테마특강 문제풀이 나왔던 거잖아요. 이 문제. 그죠? 시험에 나왔어요. 바로. 그 테마특강 문제풀이를 딱 내면 얼마 안 있어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지문들이. 자, 그다음에 자, 성능 기반 설계법은 자, 해석법을 사용한대요. 뭐 구조 모델링에 고려하는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돼? 비선형 해석법이겠죠. 응? 선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선형이에요. 비선형. 성능 기반 설계법은 비선형 해석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문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등가정적 해석이에요. 이 등가정적 해석 자체는 사실 우리가 뭐 최근 3년뿐만 아니라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았던 부분인데, 자, 천국도 구조 철골 모멘트 저항골조에서 12층을 넘지 않고 층의 높이가 3m 이상일 때, 층의 한 층 높이를 얘기하죠. 3m 이상일 때 근사 고유주기는 층수에 얼마를 곱한다? 0.1 곱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 천국도와 철골 모멘트 저항골조에서 10층 건물이야. 자, 이때 최소 높이가 3m 이상인데 근사 고유 주기는 얼마였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0.1은 1초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가 예시로 문제를 딱 내는데 똑같은 예시가 나왔던 거예요. 그때.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시를 생각해 보세요. 출제하시는 분도 저는 무슨 생각한 거예요? 아, 누가 출제해도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10층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진 응답 계수가 있는데, 자, 이 지진 응답 계수 CS라고 해서요. 건물 그 뭘 얘기했냐면 아까 얘기해서 V 그쵸? RT E 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축물의 중요도 계수에 비례하고 반응성 계수 R 값에 반비례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V는 CS 곱하기 W라고 해서 CS라는 게 지진응답 계수예요. 응? 그럼 이 지진응답 계수 다시 V는 CS 곱하기 W다. 그럼 CS는 지진응답 계수인데 이 CS를 풀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요 W 빼놓고 나머지가 나오는데 반응수용 계수 R분의 I예요. 그럼 R과는 반비례하고 I와는 비례하겠잖아요. 아,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밑면 전단력을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밑면 전단 꽝 하고 때리면 그것을 각 층별 횡화중으로 분포를 시켜요. 그럼 밑면 전단력, 처음에 발생했던 밑면 전단력과 수직 분포 계수라고 그래요. 층별로 나눠지는 수직 분포 계수의 곱으로 산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밑면 전단력 최하층을 빵 하고 때리죠. 그럼 이 밑면 전단력을 각 층에 수직 분포시키니까 수직 분포 계수의 곱으로 산출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1번 문제는 층간 변이 결정을 위한 각 층의 층 변이는 건축물 중요도 계수의 이 반비례하겠죠. 뭐냐면 이 층간 변이는요. 이렇게 HXX분의 델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면 이 건물에 이렇게 변이가 생길 수 있죠. 변이세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건축물의 특일 때와 일일 때와 이일 때 중요도가 다르죠. 0.010 HXX 허용 변이가 0.015 HXX, 0.020 HXX라는 것은 자, 우리가 건축물의 중요도가 높아지면 값들은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건축물의 중요도가 이렇게 낮아질 때는 커지고 그러니까 건축물의 중요도가 높아지면 그 값은 작아지니까 그냥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총론 부분에서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강의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 키마카 기출 뭐라고 쏙쏙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키마카는요. 여러분들이 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합격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까? 그걸 고민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시험장 가시면 점수를 빨리 받아야 되고
이 단기 합격해야 돼요. 몇 년간 공부할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이 합격을 하려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높은 수준이 있는 수업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빠른 단기 시간에 합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 키마카 오셔서 정말 단기 합격 꼭 하셔서 영광의 합격생이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아무튼 뭐 이번 한 주도 즐겁고 긍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항상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